안녕하세요. 백준입니다. 이번 장은 7장으로 리눅스 커널과 파이 시스템을 실습할 예정입니다. 리눅스 커널을 컴파일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에 실제로 올려서 커널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파이 시스템까지 올려서 쉘에서 실습할 수 있는 BSP 환경을 모두 구성하는 걸 실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 설명에 앞서서 이번 장 실습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면 다음부터는 보드에서 진행을 안 하면 수업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제 수업 자체가 실습을 2시간, 그러니까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을 진행해야 되는 수업인데 지금까지는 거의 이론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실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어, 이번 주까지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첫째 주, 8주차가 되는 시점부터는 어, 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 지금 계획이 한 클래스에 20명이 지금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명이 초과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어, 지금 두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모두 한 클래스 한 클래스마다 20명이 다 이상이어가지고 어, 분반을 꼭 진행하라고 제가 이렇게 위에 이제 교무처에서 내용을 받아서 일단은 4개 클래스를 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아마 그 5월 4일 날이 월요일이긴 한데 5월 4일 날부터 제가 분반을 열려고 해도 수업 자체가 그 다음날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 5월 4일이랑 5월 4일이랑 그 다음에 이틀 연속으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와 5월 5일이랑 요게 겹쳐서 이게 이제 빨간 날이니까 이날은 이제 수업이 안 되겠죠. 수업이 안 되고 이날이 화요일이고 예. 화요일이고 5월 4일이 있는데 그래서 뭐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빨리 좀 의견을 올려주시면 뭐 제가 어쨌든 4개 클래스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지를 한번 올려드렸죠. 그것대로 해서 4개 클래스를 놔두고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 클래스 상관없이 저는 수업을 다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클래스에 들어오더라도 똑같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여기 목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금이 아무래도 이틀 연속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요일 날은 수업이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목금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시간대가 너무 이제 제가 다양하게 1교시부터 거의 12교시까지 4시간씩 쭉쭉 잘라서 제가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금요일도 1, 2, 3교시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호응을 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진행이 될 부분이어가지고 그 공지사항에 꼭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아마 이틀 양일간 요 모든 시간 오전, 오후, 야간 그 다음에 오전까지 수업 중에 겹치시는 모든 시간을 일정이 있으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뭐 한 클래스를 뭐 지금 야간 클래스를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좀 다른 방법을 좀 쓰려고 하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빨리 이런 것 좀 내용이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번 시간까지는 그 리눅스 커널까지는 개인 PC에서 한번 컴파일 하는 것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보드에서 이런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저희가 다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리눅스 컴파일 하는 것까지는 리눅스 코드까지는 100메가가 이하기 때문에 이 클래스로 제가 지금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100메가가 이제 파일 시스템은 100메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다른 방법으로도 드릴 수는 있지만 다른 뭐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드릴 수 있지만 아무래도 수업에 이제 CD가 들어있고 하고 이제 그런 쪽에 맞춰져 있는
이, 이 책 자체가 그런 쪽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를 좀 같이 보면서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대면 수업이 지금은 이제 이번 수업을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드 수업이다 보니까 보드에서 코딩도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걸 좀 진행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리눅스에서 이제 운영체제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운영체제에서 커널과 운영체제. 사실 운영체제가 좀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죠. 커널은 그의 핵심 기능들을 담당하는데, 커널이 담당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거를 담당합니다. 우리 프로세서 관리해주고, 메모리 관리해주고, 파일 시스템 관리해주고, 디바이스 관리해주고, 네트워크 관리해주고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사실 커널을 한 번 더 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뭐 하드웨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림이 됩니다. 여기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고 그 위에 다시 커널이 한 번 더 싸고요. 사실 커널까지만 되면 그 운영체제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은 이제 다 구현이 돼 있죠. 왜냐면 프로세서도 관리해주고 메모리도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거 이제 네 가지 네트워크, 디바이스, 파일 시스템을 다 관리해주기 때문에 사실 커널만 싸져 있어도 OS의 기본 구성은 다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단지 이제 이쪽에 유저가 들어갈 커널이랑 유저가 이제 맞닥뜨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요거에 이제 운영체제라는 용어를 붙여서 이제 OS라는 용어를 붙여서 이제 여기 이제 사용자 맨 마지막에 사용자가 되겠죠. 유저가 되겠죠. 사용자와 이제 붙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OS라는 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거에 한 번 더 싸져 있으니까 커널이 사실상 여기랑 뭐 다이렉트로 붙냐 안 붙냐 뭐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시스템 코리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이번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면 어, 개발적인 내용을 좀 이번에는 심도 있게 좀 드리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어떤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코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만약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슨 걸 만든다고 생각해 볼까요? IoT 장비를 만든다고 할게요. IoT 장비를 만드는데 여기 이제 블루투스가 하나 붙어 있거나 뭐 와이파이라고 하죠. 와이파이의 장비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통신을 해서 얘가 이제 온도 센서가 있어서 온도를 원격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이런 어, 암코어를 사용한 리눅스가 시스템이 올라가서 요거를 구동할 시스템 만들 거예요. 이거 구동하는 방법은 뭐 온도를 뭐 10초에 한 번씩 10초 너무 길긴 하지만 10초에 한 번씩 측정해서 와이파이로 서버에다가 전송해 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쓰고 있는 서버에 매일매일 기록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도를 원격으로 재는 프로그램 뭐 그런 시스템이겠죠.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 하드웨어는 구성이 됐겠죠. 하드웨어는 이제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암코어가 들어갈 거고요. 암코어를 집어넣고 여기에 온도 센서 붙이고 이거는 암코어의 어떤 핀 쪽으로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모듈이나 이런 것들이 암에서 이제 제공되는 어떤 회로 규격에 맞게 이제 다 붙어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드웨어는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리눅스를 올린다고 하니까 요 암코에서 제공되는 부트로도 유부트를 올리겠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유부트를 올리고요. 유부트를 넣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리눅스 커널, 리눅스 커널이랑 리눅스 커널이랑 파일 시스템을 다 여기다 이렇게 밀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만 들어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터미널, 제가 좀 시스템을 좀 바꿔봤는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해 왜 제가 이렇게 했는지 어쨌든 이런 터미널이 동작하는 이런 터미널이 동작할 수 있는
구조가 구성이 될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온도 센서를 측정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렇겠죠? 왜냐면 그걸 넣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온도 센서를 측정하는 기능도 없고 와이파이로 보내주는 기능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기능들은 요거까지는 개발 환경의 한 축을 완성을 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겠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될까요? 만약에 이제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뭐 소켓으로 일단 소켓을 하나 써야겠죠. 소켓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 와이파이를 있으니까 뭐 IP로 받을 테니까 뭐 소켓으로 이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물론 다 라이브러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냥 커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기본적인 스탠다드 OS들은 다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리눅스 커널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런 스탠다드 형태의 라이브러리나 아니면은 우리가 컴파일하면서 라이브러리를 계속 추가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소켓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해가지고 요거는 소켓을 쓰면 됩니다. 그럼 온도 센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도 센서는 여기에 소켓으로는 와이파이 쪽 부분은 소켓으로 해서 통신하는 부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소켓으로요. 소켓 프로그램으로. 그 다음에 온도 센서를 측정해야 되다 보니까 시스템 콜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시스템 콜이라는 걸 계속 배우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잠깐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모듈 프로그램을 여기 이 리눅스 커널에다가 모듈을 하나 박을 거예요. 우리가 모듈을 하나 박고 그 모듈을 이용해서 리드 라이트를 하면서 온도 센서의 값을 가져오고 빼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 지금 너무 복잡하게 그래서 다시 한번 지우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면 하드웨어랑 플러스 OS가 붙은 것까지 환경 지금 요 환경까지를 구성이 되면 OS 그러니까 커널이겠죠. 이거는 커널이 되겠죠. 커널까지 붙은 환경이 되면 사실상 개발 환경이 완료가 된 겁니다. 우리는 개발 환경을 완료한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하는 작업들을 다 완료하면 어떤 거를 코딩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환경에서 여기 이제 OS에 이제 디바이스들이 잘 붙어 있는지 여부는 하드웨어와 디바이스가 잘 붙어 있는지 여부는 요 커널단에서 테스트하면 되겠죠. 물론 요 우리가 사용하는 개발 보드 디벨로먼트 킷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디벨로먼트 킷이든 뭐 어떤 용어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로 되어 있는 것들에서 여기서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다 될 겁니다. 이 지금 보드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대신 이 보드에서 또 쓰고 싶은 것만 하드웨어 만드시는 분들이 만들어서 우리는 거기다 OS 이거 올리는 부분, 여기 OS를 올리는 부분은 소프트웨어에서 담당을 하겠죠. 소프트웨어에서 담당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올리고 나면 이제 뭐 큰 프로젝트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겠죠. 방금 아까 그런 시스템 만든다고 치면 네트워크를 담당해야 될 개발자가 있을 거고요. 네트워크가 담당하는 개발자가 한 명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과 전혀 다르게 또 얘랑 또 통신해야 되니까 서버 담당하는 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뭐 같이 할 수도 있고 서버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뭐 시스템이 크면 이런 식으로 파트가 나눠지겠지만 세 파트 정도 나눠지겠지만 뭐 시스템이 작으면 요거를 뭐 소프트웨어니까 한 명이 다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것도 만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진짜 실력이 높다 그러면 하드웨어 포함해서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환경을 구성하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오늘까지 할 거는 요런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하드웨어는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든 거지, 서버와 네트워크를 붙는다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 지금은 계획은 제가 아까 말한 그냥 일반적인 계획, 그냥 간단한 계획을 그렇게 그냥 뭐야 온도 센서와 와이파이를 이용한 뭐 이런 걸로 제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어쨌든 서버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 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에서는 OS와 커널, 그 다음에 이런 뭐 그 주변적인 거, 부트로드 이런 것들을 다 올려서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이 디바이스의
이 오늘까지 배우는 걸 하게 되면 요런 기능들이 다 구성이 되면서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트로더까지 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은 부트로더라는 거를 한번 하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 뭐 이 제가 오픈 채팅으로 여러분 질문 남기라 그랬는데 사실 의심을 가지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남기면 저도 그거에 대한 답변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트로더를 했는데 왜 하필 부트로더를 먼저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트로더 없이 그냥 바로 커널로 가면 안 되냐라고 의문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커널로 왜 바로 못 가냐? 사실상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차이는 커널은 이제 좀 어쨌든 시스템 자체가 좀 더 크고 무겁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것들이 있죠. 물론 요즘 이게 이제 그 옛날부터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어 이런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사용하는 이런 마이크로 SD 카드가 이제 너무 보편화되면서 좀 쉽긴 했었는데 예전에는 SD 카드가 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시절 SD 카드를 많이 안 쓰죠. 예전에는 지금이야 SD 카드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지만 옛날 뭐 어찌부터면 개발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지만 한 가지 예로서 이제 커널을 올리지 않는 예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은 SD 카드에다가 바로 라이트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환경들을 바이너리를 다 구성해서 그냥 구우면 뭐 지금 제가 저번에 부트로드 구우니까 거의 한 1초 만에 여기에 이제 SD 카드에 딱 저장이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면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제 PC가 있고 우리 리눅스, 우분투 개발 환경 PC가 있고 여기에 하나를 붙이는데 여기 이제 타겟 보드가 있으면 여기를 붙이는데 이쪽에 뭘 붙이냐면 시리얼로 붙이죠. 시리얼을 붙여요. 처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개발 환경을 뚫을 때 이건 이제 옛날 개발 환경이죠. 시리얼이나 JTAG 이런 것들을 붙이는데요. 이런 JTAG나 이런 걸 이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속도가 빠르지가 않다 보니까 처음에 부트로더를 부트를 먼저 보내서 여기에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뚫어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더 큰 용량의 리눅스라든지 아니면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스템들이 열로 이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준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역할로도 하나의 이제 이런 방법으로도 부트를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부트라는 게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들어오다 보면 어 컴퓨터 자체 이제 우리가 PC로 다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런 개발 환경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적으로 내려오면 컴퓨터에 가장 맨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바로 얘가 PC에 있어서 하드디스크에 이제 OS가 있겠죠. 처음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인데 하드디스크를 바로 가가지고 딱 끌고 올라오면 램으로 가지고 올라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컴퓨터를 구성하지 않죠. 컴퓨터에 이제 시작부터 보면 컴퓨터 이제 PC CPU가 있으면 CPU 저 메인보드에는 그런 바이오스나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나 시모스나 그런 것들이 먼저 부팅이 되면서 주변 기기를 하면서 하드디스크를 돌릴 수 있는 기능들이 오픈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드웨어가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드디스크도 읽는 기능조차도 없는 거예요. 바이오스에 뭔가 처음 기능 자체가 있어야지만이 그러니까 시모스에서 그런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끼워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클락 같은 거, 속도, 뭐 이런 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끼워주는 기능을 해야지 하드디스크가 달려있다고 무조건 하드디스크를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죠. 하드디스크도 읽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가 쭉쭉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초기업을 해주는 거를 이제 부트기가 해주고요. 근데 이제 SD 카드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런 초기업을 안 해더라도 할 수 있겠지만 워낙 이제 컴퓨터적인 구조가 아까도 얘기했던 이런 구조들이 쭉 내려오니까 그 구조들을 베이스로 가다 보면 지금은 아마 저는 안 해봤지만 기술적으로 처음부터 커널 쪽을 오픈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진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부트로더가 없이도. 하지만 이게 내려오는 이런 스텝이라는 게 있었고 여태까지 내려오면서 발전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까 그런 속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능들 가장 간단한 기능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부트로더가 가장 간단한 기능을 열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다른 기능들이 쭉쭉쭉쭉쭉 열리면서 하드디스크도 열리고 뭐 이런 기능들이 열리면서 OS가 올라오고 램도 어 임포트가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또 SRAM으로 도 쓰고 D램도 쓰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OS가 담아질 수 있는 그릇들이 만들어지면서 구성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부트로드를 꼭 쓰게 되고 부트로드를 하고 저번에 했던 이제 부트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OS를 올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파일 시스템까지 올리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어 뭐 커널의 종류를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모놀리틱 커널이랑 마이크로 커널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리눅스나 이제 그 유닉스는 모놀리틱 커널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리트 커널로 되어 있고 아무래도 지금 여기 뭐 이런 각각의 크기만큼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작은 사이즈로 하는데 우리는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PPT 내용은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스템 자체는 어차피 커널이라는 거는 이제 리눅스에서 이제 우리가 컴파일하고 이제 암에 맞게 이제 컴파일하고 어떤 거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커널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커널 자체는 모노리틱 커널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모노리틱 커널로 구성이 돼 있고 마치 근데 우리가 이제 쓰는 거는 어 마이크로 커널의 특징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진행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 아마도, 그렇죠. 진행을 한번 해보긴 할 텐데, 이런, 뭐, 특별한 걸 진행 안 할 테니까, 우린 그냥 있는 기능들이 이제 거기서 최소한으로 커널에 필요한 기능들을 넣을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커널 버전 표기법인데요. 뭐 커널의 이제 앞에 버전은 메이저 번호라 그래가지고 커널이 이제 크게 변경됐을 때 그리고 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번호 우리는 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푸티에서 이걸 제가 그 리눅스의 푸티로 한번 연결해 본 겁니다. 이걸 SSH로 해서 리눅스는 다중 사용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VMware에 있는 리눅스에 지금 푸티로 한번 연결해서 좀 이게 좀 더 편하게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보이는 건 uname-r을 치게 되면 버전이 나오죠. 우리는 지금 우분투를 쓰고 있는데 우분투의 지금 버전은 3.1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전.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할 커널 버전은 또 다르겠죠. 그렇게 일단은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거는 계속 마지막 부분이 올라가다가 어, 이제 안정화되면서 뭐 안정화되는데 이건 이제 옛날 표기 방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4대 버전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식의 이제 커널 역할이 있고요. 커널의 이제 역할인데요. 커널 역할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가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프로세스 부분이 되겠죠. 프로세스 부분이 우리한테 이제 가장 와닿는 부분이 될 텐데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뭐 윈도우나 아니면은 뭐 리눅스에서 코딩을 많이 해보셔서 알고 우리가 프로그램도 많이 써보셔서 알겠지만 다중 프로세스를 관리를 해주죠. OS가 이렇게 있으면 우린 그 위에서 엄청 많은 지금 프로그램들이 막 돌고 있잖아요. 우리가 작업 관리자 열어봐도 뭐 엄청 많은 게 돌고 있는데 얘네들이 각자 프로세서마다 잘 돌 수 있게 관리를 다 해주죠. 얘를 관리를 다 해주는 게 이제 커널의 역할이죠. 커널이 어떤 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해주고 뭐 스레드 어떻게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배해주고 커널의 자원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관리인데 메모리 관리도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하나의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처음 시작하는 뭐 우리 뭐 스택 영역이랑 뭐 전력 변수 영역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메모리를 나눌 때 여기 이제
메모리 번지를 만약에 우리가 그 메모리 번지를 출력할 수 있잖아요. 메모리 번지가 제각각이죠.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어디에 내가 이 전체 메모리 영역 중에 어디 메모리에 내가 떨어질지는 이 프로세스에 어디 메모리를 점유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리눅스가 물리적인 메모리를 어디로 이제 허용할 건지를 부여하거나 가상 메모리 공간을 부여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메모리 공간이 부여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 좀 메모리를 이제 많이 건드리거나 이래도 어디에 위치를 메모리 주소를 어디 물리적으로 어디를 나타낼지는 결정되어 있지가 않죠. 왜냐면 우리가 그 진짜로 뭐 주소 그냥 뭐 0x 0x 뭐 ff에다가 널 넣고 싶다라고 해도 이거를 그냥 주소 번지를 뭐 어떤 데이터에 뭐 이런 식으로 넣는다고 해도 이런 것들도 안 되죠. 왜냐면 메모리 번지가 물리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야 된다. 우리 에멀록이나 시얼록을 하더라도 이 메모리 번지가 어느 번지로 갈 건지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커널에서 남아있는 번지라든지 메모리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이제 리눅스 커널에서 하는 역할 중에 이제 메모리 관리도 있는 거고요. 프로세서 관리, 메모리 관리. 그리고 파일 시스템 관리인데 사실 파일 시스템 관리는 우리가 그냥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어 요렇게 터미널에서 보고 있는 거 이런 모습들이 다 파일 관리를 하는 거죠. 사실상 이 파일도 이렇게 파일들이 관리가 되고 있지만 얘를 또 한 번 더 감싸고 있는 건 쉘이라는 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 프로세서 도는 걸 보면 여기 지금 배시 쉘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배시 쉘이 돌고 있으면서 배시 쉘이 이 파일 시스템을 구성을 어떻게 파일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를 잘 보여주는 거죠. 어떤 파일들 구성된 거.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해서 뭐 하드디스크는 이게 동그랗게 생겼겠지만 어쨌든 SD 카드나 이런 것들 그냥 보면 메모리 번지 0번부터 뭐 이게 128기가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번지에 데이터들이 쭉쭉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얘네 메타 정보들이 얘랑 띄어 있고 얘 또 여기서 띄어 있고 얘 여기서 띄어 있고 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뭐 조각 모음 같은 걸 하게 되면 윈도우 조각 모음 하면 이런 번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을 싹 모아서 뭐 어디에 하나의 블럭에다가 딱 집어넣어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상 파일들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메타 정보에 의해서 여기에 난잡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난잡하게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잘 정리되어 있을 수도 있고 파일 시스템에 맞게 들어있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파일 시스템에 맞게 들어있는 걸 또 어떻게 사용자한테 보기 좋게 보여줄 거냐는 거죠.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 그건 이제 쉘이 해주는 역할이죠. 쉘이 해주는 역할이고 그런 쉘을 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방금 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상 요거는 요 지금 보여지는 여기서 ls 쳐서 보여지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쉘이 해준 거 역할이에요. 쉘이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메타 정보를 파일에 있는 메타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 대신 뭐 이거와 너무 다르지 않는 구조를 어느 메타 정보나 여기에서 보고 있는 정보대로 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요거 요 파일 하나 자체가 어느 하드디스크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저는 알 수가 없겠죠. 어느 번지에 있는지, 어떤 하드디스크 어느 번지에 있는 그건 파일 시스템이 메타 정보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로 가지고 있겠죠. 사실 그런 거를 관리해 주는 것 자체가 파일 시스템 관리를 해주는 거죠. 파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저장이 되고 어디에 충돌나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거를 한 번 더 싸고 있는 건 쉘의 역할이고 커널은 쉘을 감당하진 않지만 어쨌든 프로세서 관리로 또 쉘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커널이 또 쉘도 관리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다 이제 딱 OS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 이제 여기에 묻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관리.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여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더 나갈 건데요. 그래서 뭐 사실 디바이스 관리에 네트워크 관리도 있는데 네트워크도 사실상 하나의 디바이스인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싸져 있는 기능들 여기 IPv6라든지 뭐 이더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싸져 있다 보니까 디바이스와 커널을 좀 네트워크를 두 개를 좀 분리해져 있긴 한데 어쨌든 디바이스들은 우리가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여러 가지들 디바이스들 우리 지금 보드에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뭐 LED라든지 뭐 캐릭터 LCD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키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으로 몇 개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리해줄 디바이스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적으로 많이 이제 활용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 뭐 그냥 OS를 쓴다는 걸 장점은 그냥 서버나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이런 거 만드는 데서 제약이 엄청 이제 현저하게 내려간다는, 그러니까 현저하게 그런 게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쓰는 거는 서버 프로그램, 어떤 서버와 통신해야 될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리눅스 쓰는 게 가장 편합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으니까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소켓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켓이 없다. 소켓이 없는 상태에서 뭐 FTP 서버에 붙어라를 만들어라고 하면 엄청 그거는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왜 소켓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네트워크를 붙어야 되지? 그러면 네트워크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신호를 어떻게 주고받아야지 되는지, 어떤 패키지가 어떻게 가야지 얘네들이 맞는지, 그런 패키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 하나씩 다 구성해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IP로 하면 IP가 줬을 때 그쪽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지만 그냥 리눅스 하나만 딱 설치해서, 그래서 아마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공유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와이파이 달려있고 공유기 집에 거의 뭐 한 대씩은 거의 다 요즘은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인터넷이 되는 TV가 돌아가지고 공유기는 다 통신사에서도 다 제공을, 그러니까 통신사가 아니라 인터넷에는 업체에서도 이제 다 제공을 하다 보니까 공유기는 거의 필수가 되는, 그러니까 공유기도 사실상 리눅스가 거의 웬만하면 리눅스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공유기에는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다 브릿지 시켜주고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더넷이든 이런 것들 하려고 하다 보니 리눅스가 거의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고, IP 타임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리눅스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공유기 같은 경우는 차라리 뭐 반대로 뭐 세탁기 이게 더 크잖아요. 세탁기가 공유 뭐 리눅스보다 더 비싸지만 세탁기 이런 데에는 지금 뭐 너무 요즘은 그 가전기기들이 너무 요즘은 좋아져서 와이파이나 뭐 원격으로 제공되지만 한 옛날 한 10년 전 세탁기 이런 데에는 리눅스는 안 썼겠죠. 리눅스나 뭐 세탁기나 냉장고 한 10년 전으로 얘기해야 될까. 요즘은 워낙에 그런 IoT로 그 연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유기로 이제는 요즘은 집에서도 뭐 TV 키는 거, 에어컨 키는 거, 냉장고에 있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요즘은 너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에는 어, OS가 아마 어떤 리눅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옛날 제품들, 옛날 같은 우리 진짜로 그냥 10년 전에 샀던 제품들에는 더 비싼, 뭐 공유기보다도 더 비싼 제품들은 리눅스가 안 올라갈 수도 있죠. 안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네트워크 쪽을 쓰는 장비들이라면 리눅스를 올려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관련 이제 커널이 되게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 봤는데요. 어,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쵸? 여기를 보면, 요쪽까지가 커널의 역할이겠죠. 요쪽까지가 커널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밑으로는 하드웨어와 디바이스 드라이브, 뭐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널을 관리하면 아까 이제 봤던 거, 이렇게 메모리, 그 다음에 프로세서, 파일 시스템, 디바이스, 그리고 네트워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커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사실상 OS가 하는 역할들이 이게 다죠. 제일 큰 건 다고 여기서 이제 시스템 콜이나 인터페이스 이런 거 연결해서 프로세스들이 이제 어떻게 내려와서 얘네들 여기랑 프로세서 얘한테 관리 어떻게 이제 메모리나 주소 이런 것들 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관리를 할 거고,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서 어 뭔가 뭐 메모리 이런 거 바꾸게 되면 뭐 주소나 아니면 세마포나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쪽 메모리 쪽 매니저로 연결이 될 거고, 네트워크 쪽 프로세서 네트워크 쪽 하면 또 이걸로 연결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이런 쪽 디바이스 우리가 이제 모듈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제 파일 쪽으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게 왜 파일 쪽으로 내려오게 되냐면 리눅스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표현을 파일로 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라는 것 자체를 디바이스라는 것 자체를
다 파일 시스템에 연동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쉽게 저번에도 제가 얘기할 만한 것 중에, 우리가 USB 이제 이런 거를 연결하게 되면, USB to 시리얼을 연결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파일로 붙죠. USB 시리얼로 연결하게 되면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그런 장치 관리자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윈도우는 어떤 새로운 장치, 뭐 USB to 뭐가 되게 되면 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쪽에서 뭔가가 되죠. USB나 어떤 장치가 들어오면 뭐 이쪽을 봐야겠죠. USB 이렇게 커넥터, USB to 뭐가 됐나, 여기 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아니죠. 얘네들은 어떤 세팅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리눅스는 모든 세팅을 파일로 표현을 해줍니다. 파일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USB 저번에 제가 붙이면 뭐 div 밑에 이제 USB 점 뭘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그런 거 말고도 뭐 파일이 아닌 것도,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USB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디바이스들, 나중에도 우리가 새로운 뭐 디바이스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파일을 가지고 뭔가를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눅스가 좀 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디바이스든 간에 리눅스에 만약에 붙어서 읽히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보는 건 매우 쉬워요. 뭐, 걔의 뭐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건 매우 쉽죠. 왜냐면, 윈도우는 아까 그 세팅에 들어가서 봐야 되고, 뭐, 업그레이드나 이런 걸 해야 되지만, 리눅스는 다 파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다 열어보면은 거의 다 보입니다. 그게 이제, 리눅스의 가장 장점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어떤 사용자 유저와 연결되는 것들은 파일로 모든 구성을 완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정말 파일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네, 마운트라는 걸로 연결 붙이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싸고 있는 건 사실상 우리가 디바이스 매니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이런 CD로 뭐 키보드, 뭐 이런 키보드는 리눅스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파일 시스템으로 올라가서 파일 시스템 구조로 우리 유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걸 다이렉트로 보는 것. 근데 이걸 윈도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쪽 제가 보여드렸던 장치 관리자라는 거에서 보이죠? 다 여기서 다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로 보이죠? 그다음 윈도우는 저기는 리눅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리눅스 커널인데, 커널 우리가 컴파일하면 이렇게 이제 뭐 나올 거예요. 이거는 커널을 이제 다운 받아서 보면 커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볼 부분들은 뭐 여기 이런 거, 뭐 파일 시스템에 이닛이 이제 실행이 돼서 한다든지, 네트워크가 들어있다든지, 뭐 디바이스가 이렇게 돼 있다든지, MMU가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얘가 있다는데,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보면서 선택할 부분은 사실은, 어, 칩이겠죠. 우리는 칩. 아치 밑에 있는 암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우리가 선택한 칩들이 있고, 그런 칩 정보를 이용해서 이걸 컴파일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로세스 종류 의존적인 것들을, 정보들을 여기다가 커널 안에 가져. 이거는 한번,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한번 그냥 쭉 읽어 보시고 커널을 다운받아서 실습을 해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닛은 이제 거의 초기 시작하는 부분, 커널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컴파일 하면서 하나로 압축, 여기 있는 내용들이, 요 내용들이 하나로 다 압축이 돼서 어떤 아웃풋으로 나온 걸 가지고 Z 이미지 또는 U 이미지, 요런 걸로 나와서 여기 이제 보드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로 압축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실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 뭐 의존적인 거, MMU 뭐 메모리 관리하는, MM이라는 메모리 관리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커널의 중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부트로드 코드라든지 요거 한번 제가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세마포나 메모리 교환해서 이거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뭐 디바이스는 여기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건 좀 넘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뭐 인크루드 파일, 그쪽 파일들 한번 가면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눅스 소스를 다운받는 방법 해서 이쪽에 들어오셔서 kernel.org에 가시면 그 커널 소스를 다운받을 수, 최신 코드도 다운받을 수 있고 한데 우리는 어쨌든 여기서 제공되는 거를 사용할 겁니다. 이 거에 제공되는 커널을 되기 때문에 아마 의존성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저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한번 다 이거에 맞춰서 커널을 해놨기 때문에 최신 커널을 또 쓰면 최신 커널만의 기능들이 다 있지만 뭐 누구도 커널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커널을 우리가 다 알고 모든 걸 다 알고 한다기보다는 커널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하나의 툴에 불과하죠.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사람들. 우리가 진짜 커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리눅스 커널의 한 부분을 내가 파트에 기여를 하겠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올리더라도 거의 다 리젝트 해요. 여러분들 이거 오픈소스니까 내가 여기에 어떤 걸 기여를 하겠다 하신다고 하더라도 거의 리젝이 되거나 오픈소스에 내가 이런 걸 올려놨다 하더라도 리젝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커널 쪽을 커널을 새로운 커널에 이런 것 쪽 개발하는 뭐 그런 파트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커널은 그냥 우리 개발하는 도구에 사실은 불과할 수 있어요. 어떤 파트에 맞게. 저 같은 경우는 커널 자체는 커널을 이해하는 거는 되게 중요했지만 커널은 저한테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죠. 왜냐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지 커널을 업그레이드해서 뭘 하진 않거든요. 커널은 제공되는 거를 써서 커널은 기본 베이스로 돌려놓고 커널 밑에서 커널 커널을 밑에다 깔아놓고 그 위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걸 돌릴 거냐. 근데 이제 커널이 어떤 거를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뭐 커널 버전업이든지 뭐 아니면 컴파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커널은 웬만하면 그냥 쓰는 게 편하죠. 커널 할 게 없죠. 커널 안에서 뭔가를 내가 한다기보다는 커널을 이용을 해서 프로세스를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널을 의존적이지 않고 우리가 이 커널의 최신 커널의 기술을 쓰지 않는다면 굳이 여기 와서 받기보다는 이 칩에 가장 적합한 커널이 어, 칩사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쓰시는 게 가장 빠르게 개발하고 가장 편하게 개발하는 방법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그거에서 가장 편하고 또 수업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부분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안드로이드를 올려야 된다. 근데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는 커널이 있고 우리가 이번에 이 디바이스에서는 뭐 아주 옛날 디바이스를 쓰려고 했는데 그거를 뭐 최신 안드로이드 올려야겠다. 그럴 때는 이제 OS를 건드릴 수밖에 없겠죠. 커널 버전도 있고 그 안드로이드에 맞게 또 커널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최신 안드로이드를 뭐 올려야 되는 어떤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커널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커널 버전마다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에 맞게 커널 버전이 딱 딸려오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최신 커널 버전을 선택하게 될 거고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커널은 간쳐져 있는 거고 여기에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하다. 물론 여기서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안적으로 오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안이 많이 뚫리긴 해요. 커널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해커들에 의해서 이런 보안들이 저런 보안들이 저거 하다 보니까 그런 보안들, 최신 기술들을 보안들을 막는 거는 최신 커널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을 여기 칩사에서 제공해준 커널을 제가 받아올 건데 일단은 여기 적혀 있는 거는 CD에서 가져오라고 되어 있죠. CD에서 가져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압축 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저번이랑 동일하게 요 지금 커널은 요 파일 커널.tar.bz2로 압축되어 있는 요 파일은 제가 그 이 클래스에다 올려드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에다 올려드리고 뭐 다운을 받는 거 어떤 방법으로 다운 받아도 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윈도우로 다운 받아서 공유 폴더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좀 다른 환경을 좀 보여드리는 건 어, 네, 자, 좀 다른 환경이죠. 이거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리눅스랑 동일한 리눅스인데 제가 뭘 좀 만지면서 X 윈도우가 지금 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어, 또 수업을 또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X 윈도우 없이
그 터미널로 이걸 SSH 붙은 건데,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푸티를 설치했고요. 푸티의 기능은 SSH 클라이언트를 제공해요. 그래서 우리 리눅스 시스템이, 일단은 리눅스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리눅스는 메인 어딘가에 이제 PC가 있겠죠. 리눅스는 메인 PC가 있으면 여기에 그때 데몬이 돈다 그랬어요. 데몬 중에 SSH라는 데몬이 있습니다. SSH라는 데몬이 있고, 이 SSH는 사용자한테 그 우리가 보는 화면, 요 터미널 화면 있잖아요. 검은색 화면에 여기 이렇게 이제 뭘 쓸 수 있는 화면을 보여주는데요. 그거를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NS 클라이언트로 붙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많이 연결되어 있다면. 근데 제 지금 PC 같은 경우는, 제 P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PC 안에, 내 메인 PC 안에 조그맣게 VMware라고 해서 얘가 192.168.11.128 IP를 쓰고 있어요. 내부적으로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랜선이 이렇게 붙었을 때 윈도우에도 IP를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IP를 할당해준다 그랬어요. 같이 IP를 할당해서 같은 네트워크에 이렇게 물려 있는 거죠. 난 이거는 뭐 외부로 나가는 이제 인터넷일 거고요. 여기 이제 랜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물려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가는 건 그냥 되겠죠. 제 IP는 몰라도 이쪽 IP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SSH 클라이언트를 연 다음에 이 IP를 넣어줘 볼게요.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이요. 지금 제 리눅스는 켜져 있지만 좀 화면이 이렇게 검은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VMware는 잘 돌고 있는데 여기에는 X 윈도우가, 그 그래픽을 담당하는 X 윈도우가 뭔가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X 윈도우가 안 나오는 상태고요. 지금 어쨌든 다음번에는 이거 다 제가 원산복구 시켜가지고 수업은 진행할 텐데, 일단 X 윈도우가 안 나오는 상태고요. 그래서 화면이 안 나오는데 시스템적으로는 문제없이 돌고 있는 거예요. 화면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가 제가 여기로 붙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터미널을 쓸 수 있겠죠. 어차피 우리는 다 터미널로 구동하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터미널을 제공해주는 것 중에 SSH 클라이언트를 써서 여기다가 191.168.11.128번, 여기 지금 요 VMware IP를 지금 써줄 거예요. 그리고 포트는 22번, SSH 포트가 22번이고요. 그래서 오픈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로그인한 아이디를 넣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 제 아이디를 써도 됩니다. 비밀번호 쓰면 붙었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루트 계정으로 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변경해도 되고, 아까 거기서 루트를 써도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터미널만, 어차피 X 윈도우는 쓸 게 아니니까 터미널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조금 보는데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거, 이것도 좀 장점이 있는 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면 또 이거 두 개 열어도 상관없거든요. 두 개 열리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192.168.11.128 해서 제가 하나 더 열어서 두 개를 저는 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고 하나를 더 여는, 크기를 좀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죠. 두 개를 열어 쓸 건데요. 두 개를 열어서 쓰는 이유는 미니컴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처음부터 루트로 들어가서 패스워드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동일한 시스템이 동일하게 이제 루트가 두 개 들어와 있는 거죠. 두 개 들어와 있는 거고, 하나는 미니컴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하나는
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리얼을 열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시리얼이 아직 안 붙었어요. 이게 이쪽에 아마 S 윈도우 쪽에 시리얼이 안 붙었는데 잠깐만요. 시리얼을 뺐다가 S 윈도우를 연 상태에서 연결해 주면 붙었네요. 여기서 USB 제로가 나타났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뭘 연결했냐면 뭐 화면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말로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시리얼 투 USB를 리눅스에다 연결했어요. 리눅스에다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마운트가 되죠. 자동으로 마운트가 돼서 여기 div 밑에 TTY 밑에 USB 제로라는 게 생겨요. 이렇게 이건 파일로 생긴 거잖아요. 이게 사실상 그 시리얼 투 USB를 이 디바이스가 파일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리눅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일 형태로 나타난다, 파일 형태로 다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USB 이걸 빼보면 시리얼을 빼보면 당연히 없어졌겠죠. 안 나오죠. 지금 여기 USB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여기를 킨 상태에서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USB를 딱 연결하면 이쪽에 여기 생겨요. USB 생겼는데 마크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쪽을 그냥 커넥터 연결해주면 아마 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주고 다시 한번 쳐보면 USB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해보려고 하는 건 제가 창을 이제 두 개 열어가지고 USB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니컴으로 타겟 보드를 붙이려고 해요. 저번에 이제 다 세팅되어 있었으니까 미니컴 붙은 다음에 리셋 버튼을 누르면 뜨죠. 우리 여기까지 했잖아요. 이게 이제 부트로드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 상태 말고 다시 리셋을 해서 이 다음 단계 그러니까 그 커널이 붙인다는 단계 한번 볼게요. 다시 리셋 버튼 눌렀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3초 동안 아무 키를 안 누르면 네, 넘어가죠. 넘어가지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 부트로더만 넣어놓고 뭐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커널 안 넣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멈추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5초 이후에 뭔가 이상한 메시지들이 계속 쭉쭉쭉 나오면서 멈춰버립니다. 네. 커널이 안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단계 우리가 진행할 건데요.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는 미니컴을 해놓고, 예, 이쪽 밑에는 미니컴을 해놓고 위에서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창을 두 개 열고 작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PPT 내용 이제 미니컴은 좀 밑으로 살짝 빼놓을게요. 미니컴은 살짝 앞으로 빼놓고 PPT도 봐야 되니까 예, 이쪽으로 좀 옮겨놓고 같이 보시면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터미널로 돼 있으니까 여러 개 열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뭐 전혀 코딩하는데 상관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테스트하거나 그래서 일단 CD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CD 제공되는 CD에 있는데 가져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NNT 밑에 우리 공유 폴더를 계속 설정돼 있었으니까 공유 폴더는 컴퓨터에다가 넣어놨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커널 있죠? 커널.taru.bz2라는 걸로 제가 넣어놨는데 요거를 복사해오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랑 다르게 A 미디어가 아니라 MMT죠. 공유 폴더니까 MMT 밑에 HGS 쉐어 거기에서 커널을 선택하고 지금 요거는 상대 패스잖아요. 제가 여기 맨 위에 거를 안 했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우리는 저 PPT에 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할게요. 이게 어, 상대 패스냐 이제 절대 패스냐에 따르는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상대 패스를 써놨어요. 꼭 요 앞에 CD 이렇게 이동이 먼저 된 상태에서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어디다 뭐 붙여놔도 잘못 붙여놔도 사실은 복사해서 다시 이동하거나 무브 명령어 쓰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착각을 하실까봐 다시 좀 써볼게요. MMT 밑에 공유 폴더 밑에 커널을 별로 이동해서 쳐야겠네요. 커널을 내가 지금 있는 현재 위치에다가 복사하겠다. WD로 치면 이제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쪽 위치고 열로 복사됐죠.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게 이제 크로스 컴파일러고요. 그 다음에 유부투를 했고 이번에 지금은 이제 커널 리눅스 커널을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압축을 풀라고 하죠. 타르 svf 커널 마이너스 c 폴더를 지정해 주려고 되는데 여기는 절대 패스를 넣었어요. 여기서는 상대 패스를 넣고 여기서는 절대 패스를 넣었는데 이렇게 해도 어차피 네, 여기 지금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이쪽에 이제 이거는 절대 패스, 이거는 상대 패스인데 어차피 지금 상대 패스 위치가 절대 패스 위치랑 동일하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여기 어차피 이걸 이렇게 쓰나 지금 위치가 같으니까 똑같겠죠? 압축을 풀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데 좀만 기다리시면 금방 풀릴 거예요. 이게 커널이다 보니까 안에 이제 파일이 엄청 많죠. 오브젝트 파일이랑 C 파일이랑 아니면은 어셈블리 파일이나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 이게 그런 식의 이제 파일들이 집합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파일 개수도 엄청 많고 그래서 사실상 어 커널을 지금 현존하는 이제 커널을 최신 뭐 이번 때는 3번 때 버전의 커널을 100%다 안다? 이건 사실상 거의 뭐 음,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불가능하지 않을까. 자기가 이제 원하는 파트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잘할 수 있는 파트들, 그런 쪽으로 이제 리눅스를 아는 거고,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아는 거지. 아, 나는 리눅스 커널을 전체를 다 공부해서 다 알고 있어야겠어. 이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거를 다 아는 사람도 거의 드물 거며, 있을 수 아니, 뭐 어떤 거는 꼭뭐 없다라고 제가 단정 짓기에는 뭐하지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그래서 언어를 다 한다기보다는 어느 파트별로 그리고 내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내가 필요한 부분 또 찾아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커널을 다 압축 풀면 커널에 들어가 보면 폴더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이제 좀 이따가 요 지금 PPT 위쪽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아마 비교로 좀 보시면 아치를 가보면 아치 폴더에는 다양한 이제 칩들에 대한 이제 어 그런 환경 컴피그들이 이제 그 칩마다 이제 어떤 세팅해야 되는 값들이 다 결정돼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요. 뭐 속도가 몇이고 뭐 이런 것들이 칩들마다 여기에 이제 컴피그 파일들이 다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호로 갈 거니까 우린 여기서 우리 PC가 우리 칩이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음, 우리가 여기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 뭐 다양하게 이제 이 리눅스 커널을 쓸 수 있는 칩들의 이제 모임들 뭐 여기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X86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AVR 32비트도 있고, 예,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칩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여기 이제 본인은 요 정도. 여기 패스 한번 가볼까요? 이건 파일 시스템이고, 예,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점 C로도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있죠. 폴더별로도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tdx2를 가보면 그 커널들도 나중에 이제 어떤 옵션에 따라서 어느 걸 쓸 거냐에 따라서 이런 게 이제 같이 컴파일돼서 들어갑니다. 여기 메이크 파일이 존재하죠. 이 메이크 파일들이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기 다 메이크 파일 존재하고 여기 이렇게 이제 코드들이 존재하는데, 이 메이크 파일들은 여기 있는 거를 다, 여기 있는 C 코드를 다 오브젝트로 만들어 줄 것들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설정에 따라서 얘가 이제 포함이 되냐 안 포함이 되냐는 우리가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결정되겠죠.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폴더가 구성이 되고 아마 그렇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PPT로 좀 들어와서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널 폴더로 들어온 건데, 여기서 요것도 한번 더 해야겠네요. 우리가 이제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는 Z 이미지로 커널이 만들어집니다. Z 이미지로 커널이 만들어지는데 커널에서. 근데 우리가 U부트에서 사용하려면 U 이미지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U부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U 이미지가 나오고, 그 U부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보면 MK 이미지라는 툴이 sbin이라는 폴더에, 유저 sbin이라는 폴더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 apt get을 통해서 인스톨 통해서 u부터 mk 이미지를 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쳐도 됩니다. 첫 번째 걸 쳐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툴체인에는 그걸 당연히 제공했겠죠. 그래서 툴체인에 있는 걸 그냥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툴체인에 있는 걸 그냥 복사를 할게요. 여기서 절대 패스로 치면 이제 우리가 아까 툴체인 폴더가 있죠. 유부트 폴더가 있죠. 유부트 안에 유부트 안에 툴체인이 아니었네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정정할게요. 툴체인이 아니라 유부트 안에 MK 이미지라는 툴이 있어요. 이 툴을 우리가 MK 이미지라는 툴을 유저 밑에 sbin 밑에 넣어주기만 하면, 얘는 이제 여기 들어가면 저 폴더 sbin이라는 폴더 자체가 이제 패스가 적용돼 있으니까 mk 이미지라는 애는 언제든지 이제 어디서든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를 컴파일 했을 때 보면 Z 이미지에 이제 U 이미지가 나와야지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되니까요. U부터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되니까 요거를 이제 MK 이미지라는 툴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리눅스를 컴파일 할 건데요. 컴파일 하기 전에 기본 설정들을 이제 지워주는 거예요. 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지워주는 게 메이크 클린 해주면 하고, 그 다음에 뭐 디스 클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요 옵션을 누르면 우리가 이 칩에 대한 컨피그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돼야 되는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커널에서 어떤 건 넣을 건 넣고 뺄 것들을 다 한 번에 요 기본적인 설정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메뉴 컨피그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칩사에서 제공되어주는 컨피그 파일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따르게 만들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죠. 뭐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이런 것들이 좀 귀찮을 수 있으니까 메뉴 컨피그는 이제 좀
그 터미널 그래픽을 쓰는 거고요. 사실은 메이크 컨피그도 있습니다. 메이크 컨피그도 있는데 얘는 그냥 어떤 걸 설치하고 주지 말 건지를 그런 명령어 뭐지 그 yes랑 no로 물어보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쭉쭉 다 써야 되는 거라 컨피그는 좀 어렵고요. 메뉴 컨피그를 보통 쓰죠. 그래서 쓸 걸 쓰고 뺄 걸 빼는데 만약에 이 메뉴 컨피그 어쨌든 그런 좀 그 터미널에서 GUI다 보니까 어 커시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돼요. 요렇게 요걸 설치해야 되는데 아마 저는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로는 이거 라이브러리 앵커시스 5라는 걸 설치를 굳이 안 하더라도 예, 그냥 그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치하지 않았는데 한번 제가 요거는 이제 PC에 다른 거니까 제 테스트하는 PC는 다르니까 한번 또 해볼게요. 이 앵커시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아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터미널 열어서 어, 좀 보자면 우리 메이크 파일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메이크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지금 보이죠? 여기서 set new를 해주면 라인이 나오고요. 이쪽에 있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지워주겠죠. 쭉쭉쭉 해서 아마 이쪽이 동작하는 겁니다. 메이크 파일에서는요. 요거 네. 뭐 이런 동작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 동작으로 오겠죠. 그래서 뭘 좀 찾아주는 것도 있고 아마 이것도 결국에는 지워줄 겁니다. 지워주는 역할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디스 컨피그를 한번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디스 컨피그를 여기다 이제 넣어주는데 우리 소스 밑에 아치 밑에 어떤 거가 뭐 또 들어있죠. 이거는 한번 그 칩사겠죠. 그리고 컨피그 밑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번 요거를 따라가 보면 그래서 아치 밑으로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암일 거고요. 암 밑에 컨피그를 가보면 컨피그 밑에 우리가 하려는 아까 제가 여기 지금 아크로 imx라는 디프 컨피그라는 파일이 존재하겠죠. 보면 여기 있네요. 존재하죠.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를 열어보면 이쪽에 이런 식으로 어떤 설정들이 다 있습니다. yes라 뭐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칩이 뭐냐 암이고 그 다음에 뭐 뭐 이렇게 보면 여기서 내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들이 한두 개씩 나올 수도 있어요. IRQ 같은 경우는 그 인터럽트죠. 인터럽트고 그 다음에 이닛 이벤트라든지 내려보다 보면 폴식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기능들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yes라고 넣은 거고요. 넣은 것들이 있는 거고 꽤 많은 양이 이게 다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아까 그냥 메이크 컨피그라면 다 쳐줘야 돼요. 하나씩 yes, yes, no, no랑 yes를 계속 쳐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MMU도 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얘가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런 파일을 어떻게 할까요? 저걸 만약에 하게 되면 한번 쳐볼게요. make arc로 제가 아까 지금 하나도 안 쳤죠, 이거를요. 이제 pp 탭대로 한번 쳐볼게요. make clean 해주고 make 여기서 이제 ls 마이너스 clean 해줬으니까 보면 뭐 숨겨진 파일이 없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숨겨진 파일이 없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 make arc로는 탭이 안 먹네요. arc로 imax dis config를 쳐주면 뭐가 이렇게 복사됐다고 하죠. 보시면 ls-a를 쳐보면 이쪽에 숨겨진 파일이 몇 개가 생겼어요. 저기에 .config라는 파일, .config라는 파일을 보면 아까 제가 보러 갔던 아크로 그 diff config의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설정 파일들을 그대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설정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거는 어떤 시스템이 정의되어 있고 내가 이제 이 시스템에 다 어떤 칩사에서 제공해 준 걸 그대로 사용하니까 이렇게 쓴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어, 직접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다른 거를 또 빼고 넣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아까 지금 제가 PP에서 말씀드렸던 앵커시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어 있다면은 이 그 터미널 UI를 사용해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뭐 엔터 치고 들어가면 뭘 넣고 뺄 거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건지, 내가 뭘 얘를 뺄 건지 얘를 말 건지, 폭시스 뭐 매니저 Q라든지 이런 거 넣을 건지 말 건지를 이거 체크돼 있으면 넣는 거고 빼는 거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아는 거는 쉽진 않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찾아보면서 필요한 것들 넣고 뺄 거 빼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셀렉트 할 수 있고, 그래서 나갈 때 하나 뒤로 가고요. 부트 옵션이라든지 CPU 파워 매니저먼트라든지 다양하게 여기 존재합니다. 이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있는지. 네트워크, 캔, 버스. 블루투스는 모듈로 뭐 가지고 있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있고요. 파일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파일 시스템에도 체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걸 세이브하고 나오거나 어쨌든 ESC를 눌러서 나가면 또 얘 지금 제가 아까 저장은 안 했지만 여기 보시면 요 컴피그 파일이 이것도 생기긴 해요. 방금 그 메뉴 컴피그로 해도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설정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PPT에서는 우리는 요걸로 해야겠죠. 여기서 제공되는 칩사에서 제공되는, 다시 한번 저거를 타이핑을 해줄게요. 저는요 메뉴 컴피그를 한번 쳤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뭔가를 건드려서 설정이 변경되진 않았겠지만 아크로를 if config를 한 번 더 쳐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 값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오류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건 굳이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본 건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컴파일 할 건데요. u이미지로 컴파일 해요. make u이미지. 우리가 이제 사용할 u이미지로 컴파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옵션, J4 옵션인데요. 이거는 멀티코어 우리가 지금 그 이쪽 싱글 코어를 VM으로 사용한다고 했지만 요 멀티코어 넣고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더 빨리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이미지로 이제 컴파일 할 거니까 어, 지금 이 메이크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유이미지도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아마 암에 가보면 암의 메이크 파일을 가보면 이쪽 옵션일 거예요. 아이고. 여기 있죠. 이쪽에 있는 옵션 중에 Z 이미지로 원래 나오는 건데 뭐 U 이미지로도 또 이제 더 한 번 더 해주기는 컴파일러 옵션 같은 게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Z 이미지도 나오고 U 이미지도 나오게 해주는 부분이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더 아마 더 없죠. 여기가 하나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컴파일은 한 10분 정도 걸린다,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컴파일 할 거고요. 저기 밑에도 내려서 다시 커널로 와가지고 아마 여기서 제가 메이크 파일 안에서는 유 이미지가 없어요. 이쪽에서 제가 메이크 유 이미지를 해주고 마이너스 J 숫자 4를 눌러주면 컴파일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패키지에 맞게 컴파일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컴파일 한번 하는 거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PPT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아마 USB나 이런 게 있으면 해보셔도 되는데 어차피 그 커널을 다 이제 컴파일 되면 U 이미지가 나오고 나면 커널 어디다 넣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뭐, 좀 이렇게 간간히 또 여기 워닝 이렇게 모두 나옵니다. 좀 뭐가 에러 같은 것도 간간히 그러니까 워닝도 표현이 될 때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한번 하게 되면 컴파일 정상적으로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여기 있는 모든 파일들이 그 이런 파일들 자체가 여기 CC로 되어 있는 건 C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AS는 뭐 어셈블리겠죠. 어셈블리나 이걸 다 오브젝트도 만들어 주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그 옵션에서 선택한 것들이 컴파일 돼서 오브젝트가 돼가지고 한 번 이제 묶여가지고 나중에는 U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Z 이미지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메이크 파일이 하는 역할들이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는 나중에 이제 메이크 파일도 우리가 이제 뭐 하나 간단한 것들을 한번 손보면서 좀 볼 건데요. 몇 가지 오브젝트 파일들을 모아서 하나의 출력 파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 좀 기다리다 보면 완료되면 이제 그 다음에 네, 또 수업 내용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만 기다려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에러 없이 컴파일 완료됐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이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적혀 있죠. 한번 가볼게요. 어, 어디냐면 이쪽에 안에 부트에 가보면 네, 이쪽에 지금 만들어졌죠.
네, 만들어졌고요. 어, 이쪽에 가면 유이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폴더 위치 쪽이고 부트에 유이미지가 생성이 됐습니다. 한 15분 정도, 저 PC에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 이거를 이제 그 우리가 유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커널을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붙여 넣어야 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미니컴을 통해서 FTP 서버를 통해서도 붙여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처럼 SD카드에다가 바로 붙여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SD카드 바로 붙여 넣는 방법을 지금 제가 하려고 해요. 먼저. 그래서 어,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래서 어, 잠시만요. 지금 껴져 있는 그 부트로더가 있는 애를 다시 빼서 부트로더가 있는 애를 빼서 SD카드를 이렇게 해서 이게 윈도우에 바로 붙게 되면 뭐 여러분들 테스트를 나중에 뭐지 그 부트로더 들어있는 윈도우가 들어있는 부트로더가 들어있는 상태를 윈도우에다가 바로 연결하면 포맷을 하라고 나와요. 이때는 포맷하지 마시고요. 네, 이쪽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붙였고요. 터미널에서 지금 이쪽 유이미지가 있는 곳에서 F 디스크를 쳐보면 마이너스 L을 쳐보면 맨 밑에 붙어 있는 애가 나옵니다. 이쪽에 이렇게. 그래서 그전에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DD 이미지, DD를 통해서 DD 명령어를 통해서 붙여 넣는 건데 유이미지를 이쪽 그 뭐야 USB 쪽으로 저장을 하고 SD 카드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때 512 이거는 블록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1024 2000 2048 섹트만큼 이제 띄어서 거기 앞에 이제 부트로더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띄어서 어, 커널을 집어넣는다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쳐볼게요. if 유이미지 if 눈을 안 쳤네요. 끝나고 테이블 sdb 1 sdb 1 하고 그 다음에 bs는 512 싱크 2048 하고 싱크 해주면 SD카드로 들어가죠. 거의 한 5초 걸렸나요? 친지 이렇게 해서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개발 환경이 이게 이제 미니컴이나 이런 걸 집어넣으려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뭐 우분투도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속도 이제 SD 카드에 집어넣는 거 이제 엄청 빨라졌습니다. 요즘은 개발 환경이 워낙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더 계속 좋아질 예정이니까요. 편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빼서 커널까지 집어넣은 상태고요. 이걸 넣고 아까 그 미니컴을 했던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 이미지가 복사된 거죠. 커널까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있던 거 이거 미니컴 지금 잠깐 딴 걸 했는데 어, 잠시만요. 연결됐을 거고요. 미니컴에서 붙여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유부트랑 커널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켜볼게요. 유부트를 안 들어가고
커널이 켜지고 있죠. 아까 4초대에서 멈췄는데 지금도 뭔가를 동작하진 않아요. 그쵸? 이거는 파일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유저랑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리셋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커널을 집어넣고 이제 나중에 파일 시스템 집어넣는 것까지 해보면 또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FTP를 통해서 한번 집어넣는 방법을 또 한번 해볼게요. FTP를 집어넣게 되면 FTP 같은 경우는 이제 유보트에 있는 FTP 같은 경우에는 먼저 램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램에 올라간 걸 다시 SD 카드에 있는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는 건데 지금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커널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뭔가 잘못 넣지 않았다면 커널 넣어놨기 때문에 정상적이긴 할 텐데 뭐 또 FTP를 해서 한 번 더 뭐 덮어 써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이거는 테스트적인 걸로 해서 FTP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제가 랜선을 또 꽂아야 되는데 저 랜선을 지금 제가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컴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FTP로 옮겨가지고 이런 실험 한번 이 뭐지 그 FTP로 한번 커널을 보내볼게요. 지금 제가 잠깐 동안 그 랜선을 연결해서 if if config를 쳐주면 저번에 설정해놨던 1.70이라는 거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밴드 1번 밴드 191.168.1번 밴드에는 서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니컴에서는 프린트 env 저번에 했던 거죠 다. 여기를 통해서 서버 IP가 벌써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요 서버 IP를 맞춰서 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뭐 사실 이거 세팅을 바꿔서 해줘도 되는 건데, 일단은 70번이 서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변경을 했었습니다. 얘가 이제 우리 이제 호스트 PC가 되는 거, 호스트 PC IP를 맞춰 놓은 거고요. 지금 제가 똑같이 네트워크를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방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 유이미지를 복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사를 할게요. 유이미지를 어디로 TFTP 부트라는 곳에다 이제 붙여놓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다음 PPT를 한 장 넘겨보면 얘를 빠지고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죠. 이거를 똑같이 우리가 수행해 볼 건데 요 메시지는 요거죠. TFTP 1080000 유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TFTP 하고 그 다음에 1080000 이게 램의 번지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램에다가 이제 유이미지를 가져올 거고요. 그래서 파일명 저기 번지에다가 FTP로 저 번지에다가 요 유이미지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한번 엔터를 쳐보면 정상적이라면 지금 여기랑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겠죠. 지금 여기 지금 예제로 되어 있는 부분 제가 살짝 비교하면서 보실 수 있게 이 두 개를 같이 켜놓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좀 양도 그것도 똑같을 테니까요. 용량도 비슷할 테니까 그냥 똑같이 거의 요거랑 비슷하게 이제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됐습니다. 네. 저는 칸이 작아서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한 장 또 넘겨보면요. 이제 그 SD 카드에다가
우리 EMMC에다 일단 붙여놓진 않았으니까, 일단 이 EMMC는 일단 무시하시고, 이 밑에 거는 일단은 무시하시고, 굳이 EMMC 아니라 우리는 SD카드 위주로 이제 계속 기록을 할 거고, SD카드로 부팅이 될 수 있도록 그 딥스위치를 세팅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딥스위치는 뭐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리부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SD카드를 의미하는 거고, 얘가 이 MMC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똑같이 여기서 MMC div 제로 하면 선택이 됐고요. 여기서 MMC write 101080000에 있는 번지수 800에서 7000까지 겠죠? 그래서 엔터를 쳐주면 네, 다 됐습니다. write OK가 떴고요. 리셋을 치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나오겠죠? 제가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안 넣어주고 또 부팅이 되면 패닉 상태로 빠지겠죠? 아까랑 똑같이요. 네, 똑같이 패닉 상태로 빠집니다. 왜냐면 파일 시스템을 로딩할 차례인데 아직 파일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패닉 상태로 빠지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실습을 아마 여기 지금 요 USB 요거까지 요 명령어까지는 어떻게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 USB가 있다면. 근데 이 이후로는 진행이 좀 어려운 게 파일 시스템 용량이 한 300메가 정도 돼가지고 제가 뭐 그 웹 하드나 웹 서버 웹을 통해서 어떤 다른 종을 통해서 이제 이걸 제공해 드릴 수도 있는데 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될 시점이긴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지체하기에는 너무 수업이 이제는 진행이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걸 또 프로젝트도 하려고 하면 이제는 이 보드를 만질 시간이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꼭 대면 수업을 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꼭 좀 많은 다양한 시간대가 있으니까요. 제가 구성하는 시간대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시간이라도 그 20명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좀 옮기더라도 뭐 각자 좀 맞는 시간을 좀 찾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7주차, 8주차 때는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후로는 아마 제가 그냥 설명은 드리고 파일 시스템 이거는 하는 것도 다 보여드리긴 하는데 그, 그 압축 파일이 제공되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실습을 해서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고요. 이제 파일을 저장하는 보관되는 뭐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하는데 사실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저장하는 매체에 어떤 식으로 저장되고 있고 그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의 이제 시스템인 거죠. 저장하는 대로 그대로 보여주면은 되게 이상하겠죠. 저번에도 아까도 제가 그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뭐 저널링도 있고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얘네들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얘 뭐 메타 정보가 해서 얘 맨 마지막 정보는 열로 해서 점프 뛰어서 이쪽 번지로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뭔가 하나의 파일인데 얘가 A라는 이름 A.text라는 파일이 A.text라는 파일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여기 이 데이터 이만큼 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겠죠. 파일 시스템은 그냥 요거와 얘는 한 뭉치로 보여주잖아요. 파일이 뭐 A 텍스트 1번 있고 A 텍스트 2번이 있고 뭐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여주는 용도 그런 거는 이제 쉐리하고 파일을 어떻게 저장하고 어떤 정보에 의해서 메타 정보에 의해서 저장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일 시스템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 파일 시스템과 뭐 얘 파일 시스템 뭐 이런 파일 시스템 간에 는 파일이 저장되는 구조 자체가 좀 다르죠. 각자만의 메타 정보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뭐 안전하게 뭐 재부팅이 되더라도 이게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컴퓨터의 메타가 좀 바뀐 게
하드디스크를 이제 사용하는 시점에서 이제 SSD로 넘어갔잖아요. SSD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SSD로. 이러다 보니까 하드디스크는 이게 이제 회전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읽는 건데, 리드라이트 하는 건데, SD카드는 주소 번지를 딱 넣어주면 그거에 있는 그 블록만큼, 하나의 블록만큼 데이터를 쭉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라이트 할 때는 뭐 비트 단위도 라이트가 되지만 아마 이레이저 할 때는 블록 단위로 이제 이레이저를 해야 돼. 이 블록 단위가 뭐 510이나 뭐 1024나 요즘 큰 건 엄청 크죠. 이게 빨리빨리 지워지고 이게 커야지 또 읽기도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리고 너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쭉 끄고 가거나 그 섹터는 그렇지 않았죠. 섹터는 되게 하드디스크는 섹터 단위로 하다 보니까 엄청 작은 사이즈로 삭제가 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때 요 이제 요 도는 속도에 맞춰서 그거를 쭉 연계해서 저장을 했지만 요즘은 SSD 같은 경우는 블럭이 만약에 꽉 차 있다. 만약 블럭보다 더 큰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한다. 그러면 얘를 메타 정보를 이 블럭 전체에서 어떤 블럭이 저장되는데 여기 맨 앞에 블럭에는 메타 정보를 넣어주고 뒤에다가는 데이터를 싣고요. 그리고 또 다른 번지 어느 하나의 번지를 또 잡아서 얘가 만약에 1번지라면 얘는 뭐 10번지겠죠. 뭐 임의의 번지가 되겠죠. 또 메타 정보 얘랑 연동되는 포인터로 붙여주는 메타 정보 또 붙여놓고 여기 또 데이터 쭉 저장해놓고 뭐또 임의 번지 뭐 대충 20번지가 되면 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또 얘랑 또 메타 정보로 붙여놓고 포인터로 붙여놓고 여기에 또 이제 데이터가 이만큼 저장되고 여기 남은 공간은 또 딴에 뭐 그거에 맞는 애가 메타 정보 들어와서 또 이렇게 파일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파일을 딱 읽어드리면 여기 1번 블럭, 그 다음에 10번 블럭, 20번 블럭을 쭉쭉쭉 가져오는 방식. 그러니까 결국은 파일 시스템은 어떻게 이 시스템이 바뀌냐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되고 디바이스에 따라서 맞춰지고 뭐 그 다음에 그 하드디스크라는 기본적인 구조로 있으니까 그 구조를 또 따라주기도 해야 되고 좀 그런 파일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좀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한테 보여줄 거냐, 어떤 쉘을 통해서. 사실상 파일 시스템은 여러 개를 쓰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다 써보신 게 있을 거예요. 이 FAT 같은 경우나, NFT, 뭐야, NTFS 같은 거, 이거 윈도우즈 두 개를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용량 차이가 있죠. 얘는 아마 몇 기가가 안 될 거고, 얘는 최대 크기가 뭐 4기가까지, 파일 크기 하나에 4기가까지 지원해줘서, 우리가 이제 이 NTFS로 많이 요즘 변경하는 추세죠. 윈도우에서는요. 근데 파일 시스템 변경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윈도우에서 보이는 창이 바뀌진 않죠. 여러분들 여기 폴더가 위치가 막 이렇게 있었는데 뭐 얘랑 뭐 위치가 바뀌고 여기 파일명이 막 글자가 다 깨져 있고 막 이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폴더 이렇게 열어보면 이게 제가 어떤 걸로 포맷을 했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진 않잖아요. 제가 포맷을 어떤 파일 시스템으로 변경을 했다 해서 이 모양은 바뀌지 않잖아요. 파일의 구조를 저장하는 구조가 변경이 되는 거지 파일을 보여주는 모습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디바이스가 바뀌면서 예전에 하드디스크가 있을 때 하드디스크 HDD가 이런 하드디스크 HDD가 있던 시절이나 SDD라는 이런 시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보여지는 건 똑같아요. 유저 입장에서는 두 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단지 얘가 더 빠르고 얘가 더 느리고 얘가 더 속도가 빠르네 이거밖에 없지. 사실상 보여지는 것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얘는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이렇게 그 돌아가면서 저장을 하는 거고 얘는 번지 수대로 쭉쭉쭉 저장을 하는 거죠. 완전히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걸 겉에 싸고 있는 건 쉘이 싸고 있는 거죠. 결국은 똑같은 구조로 싸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그거에 맞춰서 어떤 파일 시스템이 뭐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SSD에 더 뛰어난 파일 시스템이 이제 나온 게 이런 거고 하드디스크에 맞는 파일 시스템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변화 오면서 온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생기는 파일 시스템이 엄청 많게 있는 거죠. 이만큼의 파일 시스템이 있는 거고 예, 그 중에서 우리는 EXT4를 쓰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램 디스크라든지 좀 스페셜한 NFS라든지 이런 스페셜한 그런 파일 시스템들도 또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파일은 이제 루트에서 마운트 돼서 이제 이 마운트 루트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부가적인 요소들이 제공이 되고요. 여기 이제 뭐 또 USB 껴서 이제 여기다 저장을 할 건데요. 아까 SD 카드 빼가지고요.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할 거고, 어, 요거는 이제 이쪽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리눅스로 돌아와서 한번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걸 이렇게 복사해서 파일 시스템을 이제 압축 푼 다음에 부트로드와 커널이 있는 로우 파일 영역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맨 앞에 이제 그 부트로더랑 이제 커널 위치는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맨 앞에 그 SD 카드 맨 앞쪽 그 0번지부터 8메가번지까지 해서 쭉 거기에 이제 다 저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로우 파일 영역이 아니라 그 파티션을 이제 지정을 해서 파티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파티션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 형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파티션을 분리를 하는 작업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압축을 풀어서 넣는 작업들을 해볼 거예요. 지금 어, 다시 한번 와보고요. 이 폴더로 와서 카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 우리 CD를 저는 넣진 않으니까 저는 이제 공유 폴더에 다 넣어놨고요. 공유 폴더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여기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 리눅스 파일 시스템 taru.gz라고 압축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를 카피를 해야겠죠. 여기 요 지금 첫 번째 페이지 요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CD 위치가 아니라 네, 공유 폴더 위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폴더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압축을 풀면서 폴더를 지정을 해줄 거고 싱크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요건 저만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요 지금 파일은 제공이 안 될 테니까 제가 진행하는 거 한번 보고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부팅이 되는 거구나 하고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MMT 밑에 쪽에 가면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현재 폴더로 복사를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 실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실습을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서 리눅스 세팅하고 빨리빨리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면 대면 수업 때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사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해오면 이쪽에 이제 파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압축을 풀기 전에 mkdir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라는 폴더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축을 푸는데 taru svf linux.taru.gz를 -c 옵션 주고 우리에 있는 아까 만든 폴더에다가 압축을 풀어줍니다. 이런 압축을 컴파일 할 필요 없이 압축만 풀어주면 다 된 거고요. PPT를 한 장 넘겨보면 이제 파티션을 만들어 줄 건데요. 요거대로 칠하고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 쳐주면 그럼 파일이나 여기 없다죠. 제가 왜냐면 연결을 안 했으니까요. SD 카드를 이제 여기서 시스템을 끄고 미니컴 여기 있는 시스템을 꺼서 SD 카드를 뽑아서 제 PC를 이제 연결해 줄 거예요.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낫겠네요. 쳐주면 여기 커맨드 나로 나오죠. N을 치고
그 다음에 P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냥 요거대로 보고 하시면 돼요. P 넣고 1번 선택을 하고 하면 이제 파티션을 나눌 준비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서 할게요. 여기서 mkfs.etf4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때 etf4라는 파일 시스템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의 이름을 아크로 imx6q 언더바 대문자 시스템 하고 div stb1을 쳐주면 뭔가 진행이 되죠. 뭔가 진행이 됐고 이렇게 되면 이제 fdisk-L을 치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왜냐면 한번 뺐다가 다시 껴주면 다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뺐다가 다시 연결해 볼게요. 뭔가 오류가 있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fdisk-L 쳐보면 붙어 있긴 한데 다시 붙이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름을 아크로 IMX6Q 시스템이라고 했죠. 근데 제가 아까 치면서 오타를 냈었나 봐요. 오타를 냈나? 이름을 너무 길게 했었나 보군요. 오타는 안 냈는데 어쨌든 여기서 LSN 다음에 이제 다시 끼고 나면 미디어에 마운트가 됐을 거예요. 자동으로 미디어에 가보면 미디어의 아크로 시스템에서 네, 여기죠. 얘죠. 근데 뭔가 이름이 너무 길어서 잘린 건지 M자가 없네요. 네. 이름을 좀 나중에는 하나 좀 줄여야겠습니다. 아크로 제가 뭔가 잘못 친 건지 하는데 이름이 잘려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한번 그냥 이거 풀네임으로 그대로 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시 cd 리눅스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파일을 그대로 복사할 건데 -a 별하고 미디어 밑에 탭으로 그냥 해버리면 되겠죠? 네. 이게 좀 달라서 제가 오타를 낸 건지 좀 잘 모르겠는데 복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우리가 이제 전체 이렇게 생겨 있는 SD 카드를 보면 이쪽 맨 위에부터가 이쪽이 U부트가 있는 거고요. U부트가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영역으로 커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을 나눠서 여기 공간이 아까 그 파일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점프 뛰고 이쪽에 이렇게 보여지면서 우리는 이제 요거를 보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나중에 네, 이제 뭐 그런 램 디스크나 이런 것들까지 하게 되면 SD 카드 끼고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복사가 완료됐고요. 뽑을게요. 뽑은 다음에 요것들은 이제 한번 나중에 실습을 진행하시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그래서 어, 미니컴을 연결할게요. 제가 지금 USB 연결 안 한 상태였고요. 미니컴이 연결된 상태에서 보드의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 파일 시스템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굳이 뭐 시스템에 제가 문제가 없다면 제대로 부팅되는지 한번 볼게요. 뭔가 아까랑은 메시지가 좀 다르죠? 네, 이제 떴네요. 유네임을 쳐보면 제가 미니컴에 붙어있는 애는 리눅스 아크로고요. 3.0.35라는 애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도 이거는 우리 호스트 PC일 때도 제가 유네임을 쳐보고 -a를 쳐보면 얘 같은 경우는 마이 우분투가 돼 있고 3.13.0으로 돼 있죠. 이 버전은 우리가 컴파일 할 때도 아마 잠깐 보이긴 했는데 메이크 컴파일 파일들 보면 커널 폴더에 보면은 vi 메이크 파일을 열어보면 이쪽에 이렇게 버전들이 있죠. 여기에 벌써 적혀 있는 버전들이니까 이건 뭐 그냥 컴파일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긴 하지만 요거랑 동일한 버전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제가 타겟 보드에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다 꾸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 컴파일해서 우리가 크로스 컴파일 만들고 뭐하고 해서 이게 다 온 게 아니라 이제가 이제 시작인 거죠. 보드가 나오면 어떤 아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플러스해서 OS를 올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디바이스 중에 우리만 쓸 온도 센서랑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와이파이 모듈이 있다고 치면 요거를 쓸 수 있는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얘네들 기능은 요 두 개의 기능은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단지 OS가 아무것도 안 만들고 단지 하드웨어 OS가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고 이쪽에 만약에 뭐 이걸 또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도 달렸다 치면 얘도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냥 OS가 지원해주는 거가 있고 안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다 열어줘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OS에서 모니터는 쉽게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뭐 HDMI나 그 다음에 뭐 DVI나 이런 포트들이 있으면 아마 지원은 돼서 모니터 연결했으면 바로 켜졌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보드에서는 LCD 터치 패널이 있어요. LCD 터치 패널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뜨겠죠. 그게 맞겠죠. LCD 터치 패널에는 당연히 안 뜨는 게 맞겠죠. 왜냐면 모니터가 아니라 지금 이게 그냥 모니터가 아니라 뭐 그냥 LCD라고 하면 이런 거 LCD 하나도 우리는 다 코딩을 해서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작업도 안 했고 와이파이에다가 뭘 넣어주는 것도 안 했고 온도 센서를 넣어주는 것도 안 했어요. 우리 이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배우면서 온도 센서는 어떻게 읽을 거며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적이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4학년까지 오면서 뭐 마이컴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많이 배웠듯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이게 OS 위에서 할 거냐 아니면 펌웨어 땅에서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갈 거냐
어떻게 보면 펌웨어 단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가게 되면 좀 편하죠. 하드웨어만 구성이 되면 바로 펌웨어 코딩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사실상 우리는 코딩을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떤 기능을 만든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것들을 다 쓴 거죠. 우리는 여기를 뭘 코딩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실습을 하면서 이런 코딩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어떤 식으로 코딩할 거고 어떤 식으로 뭘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수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끝입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는 지금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모두 만들어 놨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수업부터는 그 보드를 직접 사용해 가지고 한번 수업을 진행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